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두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이 다음 달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방역 대책을 도입을 했는데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을 들였던 이민 정책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이 첫 소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먼저 보겠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이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2월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점을 찍는다. 이건 그 이후론 내림세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이 지난 일요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중순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황이 좋아 보인다면서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 파우치 보좌관이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미국 북동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은 오미크론 이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서부 지역은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선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에 파우치 소장은 장기적인 전략과 관련해 감염 수준이 통제 영역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제란 감염을 제거하거나 근절하는 것이 아닌 감염 수준을 낮추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코로나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질병으로 통합되는 것이다라고 파우치 보좌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에 함께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보좌관은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변이가 사회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염 수준을 낮추는 것을 자신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미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백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3가지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기존 변이인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감염자들에게도 더 나은 면역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해당 연구는 모두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입원을 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에서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3차례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 관련 입원 예방 가능성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연구에선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2회만 접종한 사람에 비해 코로나 확진 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결국 부스터샷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 4일 시작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 조처의 효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죠. 네, CNN이 최근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강화된 방역 조치들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 조처가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눈길이 쏠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서 그야말로 철통 방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치러진 도쿄올림픽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처들을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이 클로즈드 루프, 이른바 폐쇄 루프로 불리는 폐쇄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올림픽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선수단 그리고 취재진 전원을 외부와 완전하게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이 베이징 시내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빙상은 베이징, 썰매와 알파인 스키 종목은 옌칭, 그리고 노르딕 스키와 스노우보드 경기장은 장자커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 루프는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주요 거점 도시 3곳에서 모두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선수단과 취재진은 올림픽 기간 이 폐쇄 루프 안에 사실상 갇혀 있게 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전용 차량을 타고 이 루프 내 숙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올림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루프 밖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예. 이 폐쇄 루프 이 안에서도 방역 관련 규제가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일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의료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조직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루프 내 동선을 일방 통행으로 짰고 선수와 취재진의 이동 경로도 다르게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부, 요리사, 운전사 등 대회 진행 요원 수천 명이 먼저 이 폐쇄 루프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들도 올림픽 폐막일까지 루프 안에서만 지내게 되고 이후에도 추가로 21일, 그러니까 3주간 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강력한 방역 조처에도 불구하고 MBC 방송이 현지 중계팀 파견을 취소했어요. 맞습니다. 미국 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가진 MBC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현지에 중계팀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와 해설자들이 모두 동부 커네티컷에 있는 한 시설에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는 인기 종목에 한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가서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의 방송을 미국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일요일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한 529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선수단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이 1명이 선수인지 선수단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국적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관련 소식이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즉시 강조한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한다며 장벽을 세우고 국경 밖으로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아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 것을 뒤집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선 더 악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 CBP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 회계연도 기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 개혁에서 집중한 부분이 바로 이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죠. 그렇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제 미그란트 프로텍션 프로토콜에서 MPP 이민자 보호 의정서인데 이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취임 초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복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6월 이 정책을 공식 폐기를 했었는데 텍사스 그리고 미주리 등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를 복원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이어 항소법원까지 갔었는데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듯 난관에 봉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 곧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타일러 모란 국내정책위원회의 이민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에스터 올라베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국장이 바로 이들인데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더 많은 백악관 이민정책 관리자들이 자리를 떠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현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진보 쪽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 복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 측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서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안보가 크게 악화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올해 11월에는 바로 중간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일부,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선거인데 바로 이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문제가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공화당원이 이민 정책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 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